나는 지금 혼자다. 작은 카페의 주인으로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혼자 이 가게를 열고 혼자 문을 닫는다. 누군가는 이런 내 모습을 불쌍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편하다. 내 이름은 수영이다.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수영이. 한 명의 성인 여성이자 스스로의 모든 선택을 책임지는 사람. 나는 차에서 한참을 있었다. 핸들에 든 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거울을 확인했다. 화장은 완벽했다. 입술의 색감도 좋았다. 옷도 머리도 문제 없었다. 그런데 왜 이 불안감인가? 내 손가락이 차키를 들고 돌렸다. 시동을 끈다. 그 순간부터 내 심장은 빨라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집 현관 앞에 서자 손에 땀이 났다. 손가락을 펴보니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신경이 쓰였다.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팔목을 무거운 체인으로 묶어둔 것처럼. 심호흡을 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뭔가, 이 공포감, 이 불안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여자가 느껴야 할 설렘은 어디 있는가? 대신 나를 채운 것은 면접장 가는 날의 그 떨리는 기분이었다. 손이 자꾸만 주머니 안에서 주름을 만들었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눈이 내 얼굴을 훑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마치 상품을 검사하는 듯한 그 시선이 내 피부 위를 지나갔다. 왔어. 인사는 그게 다였다. 그 대신 시어머니의 시선은 즉시 내 발로 내려갔다. 신발 여기 말고 저기 신발장에 넣어. 신발이다. 내 첫 인사 대신 나온 것은 신발에 대한 지시였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무언가를 깨달았다. 내가 여기서는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는 것. 나는 규칙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 신발을 신발장에 정렬하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건 그냥 집안의 규칙이겠지. 깔끔함을 중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이미 합리화하고 있었다.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 순간이 내 항복의 시작이었다. 거실로 들어섰을 때 나의 발걸음이 소파로 향했다. 그곳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해 보였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 멈춰 세웠다. 거긴 시아버지 자리야. 저쪽 앉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다. 소파의 그 자리는 이미 누군가의 것이었다. 나는 지정된 위치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 다리가 무거웠다. 마치 모래 위를 걷는 것처럼. 준우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이건 우리 가족인데. 집안에 규칙이 있어야지. 수영이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건데. 그 단어, 며느리, 내 목에 걸렸다. 마치 음식을 삼키려다가 목에 걸린 것처럼. 나는 그 단어를 소화할 수 없었다. 나는 한 명의 여성이었다. 준우의 아내였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나는 역할이었다. 평가받고 있는 역할, 시험받고 있는 역할. 내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 통증조차 환영했다. 적어도 그것은 내가 실제한다는 증거였으니까.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뭔가를 펼쳐놓기 시작했다. 한복이었다. 금반지도 있었다. 목걸이도 있었다. 예물.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나는 직관적으로 알았다. 이것들은 선물이 아니라 빚이라는 것을, 의무라는 것을, 속박이라는 것을. 수영아, 예단은 우리 집안 전통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마치 등교 전날 학교 숙제를 확인하듯이 차분하게 다정하게. 어머니, 요즘은 예단을 안 하는 추세라서요. 준우 오빠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침묵이 흘렀다. 내가 한 말이 공중에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마치 그 말들이 형태를 잃고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그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변했다. 미간이 좁혀졌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입꼬리가 내려갔다. 준우야, 너 이렇게 교육했어? 그 질문 속의 그 톤. 나는 그것을 실망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 비난이었다. 나를 향한 비난이었다. 준우에게 향한 비난이었다. 준우가 당황했다. 엄마, 요즘은 진짜 그래요. 요즘. 우리 준우가 아까운데 이런 식이면 안 되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는 걸 느꼈다. 아, 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준우를 아깝게 만드는 결핍된 존재다. 내 가슴이 내려앉았다. 실제로 가슴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공기가 내 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그 감각. 내가 이 세상에서 작아지는 기분. 준우가 나를 봤다. 그의 눈에도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막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이 결혼해도 될까? 목소리가 떨렸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느껴졌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시어머니가 좀. 엄마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처럼. 다들 그래. 시집살이 안 하는 며느리 없어. 우리 엄마도 30년 며느리 했지. 30년. 내가 그 숫자를 듣고 뭔가 깨달았다. 어떤 길고 긴 터널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나는 이 길을 30년 동안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럼 나도 해야 하는 것이겠지.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은 항복의 선언이었다. 결혼식 전날 새벽 2시. 나는 잠들려고 누웠다. 침실은 조용했다. 준우는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의 콧꼬리 소리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밝은 화면이 어둠을 가르고 들어왔다. 수영하자니? 문자였다. 길고 긴 문자. 내일 친척들 많이 오는데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해. 화장은 내가 아는 곳에서 하고 드레스도 내가 골라준 걸로 입고. 또 문자가 왔다. 그리고 또 온다. 웃을 때 이 정도만 웃어.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웃는 모습의 사진. 시어머니가 지정한 기준의 웃음. 내가 내일 웃어야 할 정도의 기준. 마치 규격화된 제품처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잘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문자는 계속 왔다.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내 호흡이 얕아지는 걸 느꼈다. 가슴이 철렁거렸다. 내 심장이 박자를 잃었다. 마치 신경을 세우는 악기처럼. 40개. 나중에 세어보니 정확히 40개의 메시지였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각 메시지가 내 몸의 일부를 묶어가는 그 느낌. 가둬가는 그 느낌. 결혼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진실이었다. 거울로 나를 봤다. 밤새 곱게 정돈한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지어 있었다. 내 얼굴은 창백했다. 괜찮아, 수영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적응하면 되지.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적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것일 거라는 걸. 하지만 나는 그 거짓말을 붙들고 싶었다.
그 거짓말만이 나를 내일로 나아가게 할 유일한 힘이었으니까. 새벽 5시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사람들은 말하죠. 1년에 몇 번인데.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 몇 번이 지옥이라는 것을. 추석 전날 밤 나는 짐을 챙겼다. 시어머니에게 가져갈 음식들, 가방들, 옷들, 마치 전쟁터로 가는 군인처럼. 추석 당일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나는 눈을 떴다. 어둠이 침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옆에서 준우가 코를 골고 있었다. 3시간. 나는 3시간만 잤다. 몸이 무거웠다. 팔과 다리가 납처럼 무거웠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5분이 걸렸다. 부엌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부엌에 불을 켰다. 불빛이 눈에 들어와 살짝 따끔했다. 나는 시댁에 가져갈 음식들을 챙겼다. 반찬 그릇들을 정렬했다. 손가락으로 뚜껑을 닫고 다시 열고 다시 닫고를 반복했다. 이게 정말 내 역할일까? 새벽 7시 우리는 시댁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나왔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은 늦었네. 나 혼자 다 했어. 나는 반찬들을 이미 모두 준비해 두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왜 일어났는지도 왜 음식을 챙겼는지도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넌 설거지나 해. 처음이라 요리는 어려울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이해했다. 아, 내가 일찍 온 것은 그 일을 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일찍 와야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였다. 며느리는 새벽에 와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앞에 놓인 접시를 샌다. 하나, 둘, 셋. 27개. 냄비. 5개. 도마. 3개. 물은 따끈따끈했다. 손을 대자 순간적으로 화끈거렸다. 내 손이 물에 잠겼다. 거품이 일었다. 시간이 지나간다. 오전 10시가 될 때쯤 내 다리는 이미 부풀어 올랐다. 부엌의 타일 바닥에 섰던 시간이 누적되면서 내 발목과 종아리가 붓기 시작했다. 신발을 신은 발이 점점 더 신발을 누르고 있었다. 그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정오가 되자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거실에서 남자들이 절을 했다. 준우도 있었다. 부엌에서 나는 음식을 옮겼다. 계속 옮겼다. 밥, 국, 나물. 한 번은 30번. 아니, 50번일 수도 있었다. 내 등이 결렸다. 다리가 떨렸다. 오후 2시경 내가 잠시 소파에 앉으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직 설거지 안 끝났는데? 그 순간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내 존재가 투명하다는 걸. 나는 단지 손과 발일 뿐 감정이나 피로를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준우는 여전히 거실에서 사촌 동생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지나가며 말했다. 며느리가 일 좀 하네. 내가 순간적으로 올려다봤을 때 그의 눈빛에는 칭찬도 고마움도 없었다. 그저 관찰이었다. 오후 3시쯤 신우이의 남편이 거실에서 크게 말했다. 요즘 여자들 참 편하게 산다니까. 맞벌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죠. 그 말이 거실에 떠다녔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준우도 웃기만 했다. 나는 부엌 싱크대에서 얼굴을 돌리며 눈을 감았다. 뜨거운 물이 내 손을 데웠다. 그 통증이 어쩌면 나의 유일한 실존의 증거였다. 오후 7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우가 말했다. 너 뭐해? 왜 멍 때려? 오빠, 나 너무 힘들었어. 그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다들 그렇게 살아. 1년에 몇 번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내 안에서 깨졌다. 집 현관문을 닫고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내 몸 안에 이미 비축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내 얼굴에서 계속 흘러내렸다. 준우가 물었다. 왜 우는데? 나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내 몸이 이미 부서졌다는 것을, 내 마음이 이미 부서졌다는 것을 나는 그냥 울었다. 결혼 3개월이 되었을 때 매일 아침 6시 핸드폰에 카톡이 온다. 수영아, 오늘 준호 반찬 챙겼어? 출근 준비 중이었다. 나는 읽고 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바쁜가? 며느리가 남편 밥은 챙겨야지. 점심시간. 나는 그 메시지를 읽었다. 역시 답하지 않았다. 오후 3시. 수영아, 왜 답 안 해? 너 뭐해? 이것이 매일이었다. 매일 아침 6시 시어머니는 나를 깨웠다. 반찬, 청소, 빨래, 준우의 건강 무엇이든.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다. 시어머니랑 잘 지내? 응? 카톡 자주 하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보여줬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야? 내 손가락이 스크롤을 내렸다. 247개.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쳤다. 이거 학대 아니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내 몸이 반응했다. 손이 떨렸다. 숨이 얕아졌다. 가슴에 뭔가 무거운 돌이 떨어지는 느낌.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나를 통과했을 때 나는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도 깨달았다. 내가 이미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우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내 가슴을 누르고 내려앉혔다. 결혼 6개월 차, 추석 일주일 전,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번 추석은 다들 오는 거지? 잠시 후 시어머니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며느리들 참. 그것을 읽는 순간 나는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 내 손가락이 움직였다. 나가기 버튼. 나는 그것을 3초 동안 바라봤다. 그 작은 버튼이 나에게는 거대한 문이었다. 그 문 너머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이었을 것이다. 나는 터치했다. 나가기. 추석 당일.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15통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친정에 있었다.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다. 그때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엄마가 우시는데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터졌다. 내 가슴 안에서 어디선가 뭔가 크게 터졌다. 오빠, 나 이제 정말 안 돼. 나는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오빠 아내야. 같은 말 아니야? 그의 침묵이 들려왔다. 전혀 다른 말이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어머니 밑에 있는 거고 아내는 오빠 옆에 있는 거야. 준우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이혼할래? 그 질문이 날 멈춰 세웠다. 이혼? 내 심장이 이상한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빠르고 불규칙하고 아프게.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내 눈은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 작은 얼룩들이 보였다. 언제부터 있던 얼룩인지 모르겠지만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이혼 절차. 다음. 이혼 사유. 다시. 며느리 스트레스.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나는 검색했다. 각 링크를 클릭하고 글을 읽고 다시 뒤로 가고
다시 클릭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것은 이상하게도 안도감이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인터넷 어딘가에 나와 같은 여자들이 있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여자들이. 새벽 4시 나는 결국 잠에 떨어졌다. 아침에 준우가 전화했다.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했어. 오빠 안 미안해도 돼. 오빠 잘못 없어. 그럼 뭐가 문제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가 문제야. 우리 둘이 무슨 소리야? 오빠는 아들이고 나는 며느리야. 우린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았어. 준우가 답을 못했다. 나는 한 달간 친정에 있었다. 엄마가 물었다.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 후회 안 해? 후회는 결혼한 걸 후회하는 건지 이혼 안 한 걸 후회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미 깊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처음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다. 6개월 후 나는 원룸에 혼자 앉아 라면을 끓였다. 냄비에 물을 붓고 버너에 올렸다.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누군가 더 이상 계속 기다릴 필요 없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내 생각대로 기다렸다. 언제든 끓여 먹을 수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친구가 전화했다. 후회 안 해? 글쎄 모르겠어. 외로워. 외로워. 근데 시댁 갈 때보다는 덜 외로워. 그 문장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다. 처음으로 진심의 웃음이. 내가 혼자이지만 나는 덜 외로웠다. 그것이 역설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진실이었다. 회사 동료가 물었다. 재혼 생각 없어? 있어. 근데 이번엔 시어머니 없는 사람이랑 할래. 그들은 웃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어느 날 SNS를 보다가 준우의 계정을 발견했다. 최근 게시물. 명절 사진. 준우가 혼자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었다. 댓글이 달려 있었다. 수영이는요? 준우가 답했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것을 읽으며 나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1년이 지났다. 백화점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시어머니. 우리 눈이 마주쳤다. 시어머니가 멈췄다. 나도 멈췄다. 3초간의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그 3초 동안 내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다. 인사를 해야 하나? 꾸벅 인사를 하고 지나갈까? 아니면.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지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중에 친구가 말했다. 그래도 인사는 하지 그랬어. 왜? 예의잖아.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난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야. 예의 지킬 의무도 없어.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수영아, 너 많이 변했다. 응. 며느리 그만두니까 사람이 됐어. 지금 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혼자 산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결정한다. 누가 나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냥 수영이다. 가끔 생각한다. 그때 참았으면 어땠을까? 며느리 역할 잘했으면? 시어머니 말 잘 들었으면? 아마 아직도 명절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겠지. 웃으면서 죽어가고 있겠지. 누군가가 묻는다. 후회하니? 나의 대답은 명확하다. 아니요.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갈 거예요.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다.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그만뒀어요. 이제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너무했다.
좀 참지 그랬냐고.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너 괜찮았어? 라고. 이제 나는 괜찮다. 며느리를 그만둬서 가장 마지막에 나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혹시 당신도 나처럼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역할로 몸과 마음이 부서지고 있다면 알아야 한다. 당신은 나쁜 게 아니다. 당신은 부족한 게 아니다. 당신은 충분하다. 당신은 한 명의 여성이고, 한 명의 성인이고, 한 명의 사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이야기가 끝났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진정한 행복을, 누군가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서의 행복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수영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